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1년 3월 7일 오후 5시 충청북도 영동군 계산리에 있는 한 펜시점에 여고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소윤 양이었죠. 그날 정양은 가게에 도착해서 주인 김씨가 마련해준 도시락을 먹었고 이후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2시간 후인 저녁 7시쯤 되자 주인 김씨가 귀가를 했고요. 정양은 9시 퇴근 때까지 혼자 가게를 지키기로 했죠. 그러던 7시 45분쯤입니다. 주인 김씨가 평소에 몸이 아파서 먹던 약이 있는데 그걸 가게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윤 양에게 전화해서 퇴근길에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저녁 8시 20분 이 펜시점 근처에서 식당을 하던 한 아주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무심코 안에 있는 소윤이를 보게 됩니다. 평소처럼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15분이 지난 저녁 8시 35분 주인 김씨가 가게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어쩐 일인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윤 양의 퇴근 시간인 9시를 훌쩍 넘기고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죠. 한편 소윤 양의 가족들 또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귀가가 늦어지면서 걱정을 하던 차 펜시점 주인이 소윤이가 연락이 안 되고 약봉지를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도 연락이 없다 라는 사실을 듣고서야 소윤이의 실종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새벽 내내 딸을 찾아 헤매게 되죠. 다음 날인 3월 8일 날이 밝았고 아침 7시 반쯤 펜시점 바로 옆에 있는 신축 공사장 지하에서 작업반장이었던 50대 윤 씨가 막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비를 챙기기 위해서 현장의 지하 쪽으로 내려가는데 저기 한쪽에 좁고 어두운 구석에 어제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시멘트 포대에 덮여있던 그건 교복을 입은 채 반드시 누운 여고생이었습니다. 숨을 거둔 채 발견된 이 아이는 전날 실종된 고등학교 2학년 18살 정소윤 양이었죠. 아이의 목에는 강한 힘으로 눌린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성폭행 흔적이나 다른 외상은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끔찍한 부분이 있죠. 바로 정양의 양쪽 손목이 잘려 있었다는 겁니다. 딸을 밤새 기다리면서 설마 했던 부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제빵사가 꿈이었던 소윤 양은 식품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줄곧 1, 2등을 놓치지 않던 모범생입니다. 성격도 활발하고 낙천적이어서 누구와도 다 잘 어울렸는데 남자애들한테만큼은 핸드폰 번호를 잘 가르쳐주지 않을 만큼 자신의 꿈과 공부에 전념한 아이였죠. 그런데 이 18살 소녀가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고 심지어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그대로인 것으로 봐서 이걸 단순 강도라고 보긴 힘든 상황인데요. 경찰은 주변인과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확인을 해봤더니 그 결과 정양은 8시 20분에서 8시 35분 그 15분 동안 실종됐고 이후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우선 펜시점을 살펴볼까요? 셔터가 내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등도 그대로 켜져 있고 문만 잠궈진 상황이에요. 이걸로 봐서 정양이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퇴근 시간인 9시 전까지는 돌아올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문제는 그 이유가 나갔던 이유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애매한 점이 있는데 경찰은 정양의 살해 현장이 시신이 발견된 이 공사장에서 살해가 벌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살해가 된 뒤 여기에 유기됐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그나마 현장에서 피가 묻은 곡괭이가 발견이 되었고
또 목에 남아있던 이 손자국으로 봐서 범인이 목졸라서 살해한 후 곡괭이로 손목을 절단했다라는 추정만 가능할 뿐이었죠. 더불어 이 곡괭이는 평소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대체 범인은 무슨 이유로 이 소녀의 손목을 잘라야 했던 걸까요? 시신 발견 다음 날인 3월 9일 공사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근처 하천 교각 아래에서 절단된 손목이 물에 잠긴 채 발견됐습니다. 손바닥이 하늘로 향한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정량을 살해한 직후에 여기에 둔 게 아니라 발견되기 3시간 전에 여기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그런데 손목을 살펴보니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량이 평소 손톱을 길게 기르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짧게 손톱이 잘려있는 겁니다. 범인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였겠죠. 안타깝게도 이 손에서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범인이 왜 하필 이 손목을 발견되기 쉬운 하천에 버렸을까요? 하천은 노출이 모두에게 된 곳입니다. 차라리 쓰레기통같이 더 쉬운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특히나 이 하천은 당시에 물이 얼어서 졸졸 흘러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상류에서 떠내려온 거라고 보긴 힘들었죠. 그렇다면 결국 이 범인이 의도적으로 하천의 다리 밑에 쪼그려 앉아서 물속에다 손목을 가지런히 놓았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범인이 용의 주도하기보다는 좀 부주의한 면이 있고 손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한 끝에 그냥 이곳에 유기했다고 짐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범인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손목이 잘린 곳으로 추정되는 이 공사장 주변에 핏자국이 거의 없다라는 점이 이상했죠. 만약 살아있을 때 손목을 절단했다면 현장에는 상당량의 피가 튀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작 몇 방울만 발견됐죠. 그렇다면 범인은 피해자가 사망을 이미 한 후에 손목을 자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손목을 잘라서 아예 지문을 없애고 신원을 감추려고 했을 수도 있죠. 이 정량의 신원을요. 근데 그러기에는 얼굴과 다른 부분이 온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닥 이성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궁금증 속에서 전문가들은 어쩌면 범인이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글 이런 어떤 손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담겨 있지 않냐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당시 경찰이 봤을 때 이 피해자의 손목 면이 절단면이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범인은 곡괭이를 아주 숙련되게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의심했고, 그렇다 보니 공사장 인부들을 대상으로 초기 수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분석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손목에는 분쇄골절 같은,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손목을 끊어낸 흔적이 발견되면서 범인이 결코 곡괭이 숙련자라고 정의할 수만은 없게 되는데요. 사건이 미궁으로 흘러가는 듯한데 그래도 이 사건엔 여러 가지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를 덮었던 그 시멘트 포대 기억하시죠? 그 위에서 자동차 브랜드 이름이 찍힌 볼펜 하나가 발견돼요. 알아보니까 이건 지역에 있는 한 영업사원이 지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관련된 사람을 찾아봤죠. 마침 공사장 인부이자 피해자 시신을 최초로 목격한 그 작업반장 윤씨가 수면으로 오릅니다. 그 사람도 볼펜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가서 당신 그 볼펜 지금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행방을 물었는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멘트 포대 위에 있던 볼펜이 윤씨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사실 윤씨가 시신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인 건 맞는데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본 후에 우선 근처 부인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갔고 대신 신고를 부탁해요. 왜 그랬냐?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게 되는데 그가 폭력이나 또 여러 전과가 좀 있어서 두려워서 그랬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추후에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를 받게 되는데 거짓 반응이 여러 번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피해자 목에서 족적이 발견되는데 이게 윤 씨의 밑창과 너무 유사했던 거죠. 심지어 윤 씨의 손등에는 손톱에 긁힌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정말 딱딱 모든 게 들어맞는 듯 하죠. 하지만 사실 이 신발 자국은 외곽선이 아니라 밑창에 물결무늬 일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특정적이다라고 할 수 없어서 정확히 윤 씨의 신발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손등의 상처도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발견된 거라 이게 피해자에 의해서 뭔가 몸싸움이 있었고 그때 생긴 거다라고 성립되긴 힘들었습니다. 실제 윤 씨는 2014년 한 방송에 나오게 되는데 자기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거고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경찰들이 인부들을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놓은 데는 이유가 따로 있긴 해요. 이 시신이 발견된 공사장 지하실, 이곳이 일반인들이 찾아 들어가긴 아주 어렵고 또 구석지고 좁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시신을 둔 범인은 이 현장에 대해 매우 익숙한 사람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해지죠. 게다가 당시 공사장 둘레에 펜스가 높게 있었어요. 그리고 대로 쪽에 2개의 출입구가 있었는데 범행 시각에는 다 굳게 잠겨져 있었죠.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왔을까라는 생각 끝에 범인이 인부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뚫어둔 후문이 있었는데 여기로 진입한 듯 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사건 발생 15일 전에는 합판으로 좀 막아둔 상태였죠. 그렇다면 이곳에 출입을 할 이 후문의 존재를 알 법한 인물, 공사장 관계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범행 장소가 정량이 일하고 있던 펜시점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아주 심하게 반항을 한 흔적이 없다라는 것을 미뤄서 면식범의 소행을 의심해 볼 수도 있죠. 펜시점 바로 근처에는 정량의 외숙모가 운영하던 식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가정했을 때 그녀가 잠깐 화장실을 가려던 중에 누군가에게 끌려갔다. 그럼 분명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정황은 목격이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녀가 자발적으로 공사장으로 갔다는 걸까요? 이렇듯 본격적으로 면식범에 대한 가능성이 재조명된 건 사건이 발생하고 13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2014년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날 가게에 들어온 통화 목록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중 의심스러운 인물 한 명이 지목되죠. 바로 피해자 정량의 학교 친구 황군이었습니다. 그는 정량한테 고백하는 메일을 무려 29차례나 보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 7시 반쯤에 황군이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정량과 약 3분간 통화를 나눴죠. 그리고 얼마 후인 8시 27분 황군이 또다시 가게로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 통화는 겨우 19초 만에 끊어졌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죠. 그렇게 제작진이 어렵게 연락을 닿게 돼요. 황군과요. 근데 황군이 나는 정량한테 메일을 보낸 기억도 없고 통화를 한 적도 없다 라고 발뺌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됩니다. 의심스럽죠. 근데 이렇게 의심스러운 인물이 황군만이 아니에요. 피해자 정량의 또 다른 친구 박군. 손목이 발견된 그 시점부터 이틀 연속 학교를 결석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조금 의심하던 그때 당시의 담당 형사가 범인이 손목을 왜 잘랐을까? 라는 문자를 피해자 친구들에게 동시에 보내게 돼요. 근데 이때 유일하게 발신자 제안으로 온 대답이 있었습니다.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 문자의 주인공은 박군이었죠. 게다가 이후에 이 인터넷 동창 사이트에다가 이 정량의 사망 사건을 꾸준히 거론하면서 미심쩍은 글들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작진이 당신 왜 그랬냐? 라는 질문에 감성팔이였다 라면서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밖에도 그 당시에 정량을 좋아했던 또 다른 친구 모군, 그리고 시신 발견 당일 학교에 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김군까지. 이 사건은요,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해봐야 할 미심쩍은 인물들이 꽤 많지만 안타깝게도 이 초기의 수사 기록 중에 피해자 친구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수사 초기에 너무도 공사장 인부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안일함 때문에 정량 살인사건은 지금껏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18년이 됐고 이때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와요. 제보자 여성은 사건이 벌어진 2001년 당시 10살 소녀였어요. 그녀는 당일날 이 현장 부근에서 한 남성을 만난 걸 기억합니다. 그는 바람막이 같은 아주 가벼운 차림을 입고 배낭을 메고서는 존댓말로 화장실이 어딨니? 라고 물었는데 아주 의심스럽게 유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소녀가 곧장 엄마 차 쪽으로 도망을 쳤고요. 그때가 저녁 7시 10분이라고 또렷이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차 안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소녀가 어라? 아까 본 그 남자가 한 여학생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됐고 이후 여자의 비명소리까지 듣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라 그 남자가 무슨 의문의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나타난 것까지 확인했다고 제보하게 되죠. 목격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으니까 그날의 기억을 정확하게 되살리기 위해서 체면을 받게 되는데 범인을 딱 맞닥뜨린 그 부분에서의 기억이 제대로 재구성이 되지 않아서 방송에서는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있었죠. 이 증언으로 인해서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던 공사장 인부 김목수라는 사람이 새로운 용의자로 떠오르게 돼요. 그는 사건 당일날 동료들한테 나 눈을 좀 다쳐서 고향 부산에 간다 라면서 이 영동 지역을 떠나는 바람에 아예 수사에서 배제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량 사건을 조명하는 방송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선뜻 응했어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 그 인터뷰에서 그날 자기가 등산복에 가방, 이런 가벼운 옷차림이었다 라는 거를 이제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강간이나 치자고 그런 일을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라면서 이 강간이란 단어를 먼저 입에 올리게 돼요. 이거에 대해 즉각 프로파일러와 제작진의 강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입을 이렇게 떠는 그런 반응까지 보였는데요. 그가 범인일까요? 경찰 조사 결과 김목수는 끝내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답답한 수사에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영동서 수사지원팀은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고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까지만 했어야 했어요. 근데 영동서의 한 형사가 다 잊고 살고 있는데 왜 그 사건을 파헤치냐 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 또다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그나마 태완이법이 적용돼서 공소시효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북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여전히 범인을 추적하고 있죠. 지금으로선 피해자 또는 사건의 용의자를 목격했던 누군가의 소중한 제보만이 이 사건 해결의 유일한 희망으로 남아있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